안녕하세요. 저희는 마스크 서저의 옵니다. 성지의 유키입니다. 저희는 오늘 감염병과 역사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과거에 어떤 질병이 있었고 어떻게 대처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발표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오늘 발표의 키워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를 바꾼 대유행 감염병인 흑사병과 스페인 독감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의 대유행 감염병인 코로나에 대해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과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 발표의 키워드를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감염은 병원체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그 수가 갑자기 늘어나는 것을 말하고, 감염병은 그러한 감염으로 인해 생긴 병화로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해 증식하여 생기는 질병을 말합니다. 감염이 사람과 병원체와의 관계를 말한다면 전염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 등의 병원체에 노출되는 것은 감염이고, 그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전한다면 전염입니다. 다음으로 세균과 바이러스의 차이점을 설명하겠습니다. 세균은 혼자서 독립적으로 생존이 가능하고, 바이러스는 혼자서는 생명활동이 안 되고 인간과 동물과 같은 숙주가 있어야만 생存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역사를 바꾼 최초의 감염병과 100여 년 전의 감염병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흑사병입니다. 11세기부터 13세기 초반까지 유럽 전역은 경제적인 호황에 따른 폭발적인 인구 증가를 경험했으며 인구 1만에서 2만 명 규모의 도시가 상당수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생활 배기물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축적되면서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비위생적인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흑사병이라고 불리는 감염병이 유럽과 중동 지역에 퍼지고 7년 동안 지속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흑사병을 일으키는 패스트균은 원래 흙에 서식하는 세균으로 운동성은 없으나 조건에 따른 변형하기 쉬운 세균입니다. 이 세균은 야생 살치류를 감염시키기도 하는데, 살치류에 기생하는 벼룩도 감염된 살치류의 피를 빨면 흑사병에 감염됩니다. 벼룩은 야생 치에서 집쥐로 옮겨 기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염된 벼룩은 집쥐에게 패스균을 감염시키고, 인간은 감염된 벼룩에게 물리거나 감염된 쥐의 분뇨나 체액 등을 통해서 패스균에 감염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흑사병은 중앙아시아에서 발병하여 전쟁과 무역을 통해 크림반도로 전파되고, 이후 동유럽 해상 교육로를 따라 유럽 전역에 확산되었습니다. 흑사병이 한번 발병하면 도시 인구가 크게 줄어야만 유행이 멈췄습니다. 인구가 줄어 패스균이 감염시킬 다음 인간 숙주를 만날 기회가 적어졌고, 살아남은 인간들도 스스로 패스균의 면역력을 갖춘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흑사병으로 인해 세계 전체 인구는 4억 7,500만 명에서 최대 3억 5천만 명까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듯 흑사병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피해를 남겼지만, 한편으로는 인류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질병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격리라는 개념이 생겼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전염병이 돌면 선박의 입항을 허락하지 않고 항구 밖에 40일간 대기시켰습니다. 40일 뒤 현장에서 환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입항이 허용됐습니다. 여기서 격리가 유래되었습니다. 40일, 이탈리아어로 과란타, 40일간은 과란티나라고 하는데 영어 과란틴의 뿌리입니다. 원래 과란틴은 40일간의 격리라는 뜻이었습니다. 또한 흑사병으로 인해 당시 사회 제도가 바뀌기도 했습니다. 흑사병으로 인구가 많이 감소해서 일손이 절대 부족하자 임금이 높아지면서 중세 봉건 사회가 붕괴하게 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역병을 막지 못하자 교회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정교 개혁의 한 촉진제가 됩니다.
전염병의 창궐은 이처럼 역사의 물길을 바꿉니다. 다음으로 현재부터 100여 년 전의 감염병인 스페인 독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페인 독감은 근대사회 대규모적 팬데믹 전염병으로 H1N1의 A형 바이러스에 의해 유발된 최초의 전염병입니다. 1918년 3월에 1차 유행이 있었는데 미국의 한 병사 훈련소를 중심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은 당시 세계대전에 참전하기 위한 군인들의 훈련소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감염된 군인들은 유럽까지 이동 기간 내 밀폐된 선박 안에서 이미 많은 감염자가 있었고 이후 유럽에도 급격히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정전 후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동하던 폐쇄된 선박 안에서 이미 감염된 병사들이 귀환함에 따라 미 전역으로 퍼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연합군을 비롯하여 동맹군 또한 이 감염병에 대해 보도를 통제함으로써 당시 대다수는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전쟁에 참전하지 않는 스페인은 전염병 확산에 대해 최초로 보도하였고 관련 이슈들을 지속해서 보도하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스페인이 질병의 원지라는 어명을 쓰게 되어 스페인 독감으로 명명되었습니다. 전 세계 인구 27%에 해당하는 약 5천여 명의 사람들이 스페인 독감에 감염되었고 전 세계 인구의 약 2%인 5천만 명이 사망하였습니다. 흑사병이 격리를 통한 방역의 개념을 만들었다면 스페인 독감은 마스크 착용이라는 감염병 대응 방법을 보편화시켰습니다. 당시부터 감염 속도를 늦추거나 예방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이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전염병은 계속 진화하면서 변이가 되는 것을 인식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스페인 독감 100여 년 후에 현재 우리의 일상생활에 가장 위협을 주는 것은 코로나19입니다. 코로나19가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 살펴봅시다. 명확한 원인과 근거는 밝혀지지 못했지만 세 가지 가설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가설은 동물에서 직접 전파된 것입니다. 동물에 있던 바이러스가 중간 장벽을 뛰어넘어 직접 사람에게 전파됐을 가능성을 말합니다. 두 번째 가설은 중간 숙주를 통해 전파되었다는 가설입니다. 이는 WHO 조사단이 가장 유력하게 보는 가설입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도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박쥐에 있다가 중간 숙주를 거쳐 사람까지 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험실 사고로 노출됐다는 가설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모두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아니고 문자 그대로 가설일 뿐입니다. 다음으로는 코로나19와 같은 호흡기 증후군으로 분류되며 비슷한 형태를 가진 사스와 메르스와 함께 감염병의 확산 주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바이러스들은 각각 2002년, 2012년, 2019년에 시작되었는데요. 주기가 10년에서 7년으로 짧아지고 전염 지역도 확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주기가 짧아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WHO 연구에 따르면 제일 강력한 근거는 바로 기후변화로 인한 동물 서식 환경의 변화와 바이러스의 변이와 확산입니다. 생태환경 변화로 철새 등의 서식지가 파괴되었고 새로운 종과 가축과의 접촉 증가에 따른 신종 바이러스의 생성 및 축산 농가로 단위로의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평화롭고 건강하게 살려면 동물과의 평형을 준수해야 하고 생태 환경을 다 같이 보호해야 합니다. 지구에는 인류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구의 주인은 식물, 동물 비롯한 모든 생물체가 공동으로 주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평형에 다 같이 공을 들여야 합니다. 여러분도 느꼈듯이 코로나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아주 많은 불편함을 주었습니다. 그럼 이러한 감염병들이 우리 사회에 미친 피해는 무엇일까요? 다음 표는 WHO에서 발표한 감염병 단계의 구분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코로나19의 확산에 직면하여 WHO는 11년 만에 감염병 경과의 최고 수준인 6단계의 대유형 상황으로 격상하였습니다. 2022년 1월 25일 기준으로 113개 개국에서 5.6억 명의 확진자와 6.75명의 사망자가 나오고 있고 감염병과 인류의 전쟁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감염병 경계의 수준의 격상으로 인한 사회의 변화에서는 국가 내의 봉쇄의 휴업과 폐쇄대로 나타나고 국가 간의 변화는 입국 금지, 이동 제한 등의 외교적 영향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감염병으로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코로나의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포스트 코로나라는 말 아시나요? 포스트 코로나랑 if라는 뜻인 영어의 포스트와 코로나19를 가리킨 코로나를 합친 합성어인데요. 감염증 극복 이후에 다가올 상황이나 시기를 의미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많은 것이 바뀐다고 합니다. 교육이나 의료, 경제도 바뀌어 간다고 많은 학자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많은 변화 중에서도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언택트와 언택트에 대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택트는 원래 개개인의 생존 기술로 갈등을 회피하고 쉬운 길을 찾으려는 의회 전략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시대에 들어가 콘텍스트에서 부정적인 의미는 UN을 합친 말로 기술의 발전을 통해 전문가 접촉 없이 물건을 구매하는 등의 새로운 소비 경향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비대면을 가리키는 말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쓰이는 말이 되었습니다. 언택트라는 말은 언택트에 온라인을 뜻하는 영어의 on을 더한 것입니다. 이는 직접 접촉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비대면으로 하는 각종 활동을 의미하여 간접 접촉 또는 간접 체험으로 문화를 향유하거나 상품을 소비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언택트는 전체적인 비대면 시장이나 형사를 가리키는 말이며 언택트는 좀 더 나아가 언택트 안에서도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활동, 즉 비대면 실시간 이벤트를 뜻합니다. 다음으로 언택트와 언택트가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상화 공간의 확장입니다. 앞으로는 가상 쇼핑을 통해 필요한 물건 배송받는 등 가상 물리 공간에 연합된 O2O 온라인 to 오프라인 비즈니스가 발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부와의 접촉 비하는 드라이브스루 등의 거래 방식을 유행하는 곳의 진화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AR, VR 장비들을 기반으로 온라인숍에서 쇼핑을 하고 답변을 받거나 집 근처 편의점에서 3D 프린팅으로 물리적 물건을 손에 쥘 수 있는 환경이 빠르게 구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가상통신을 이용한 원격교육, 온라인 요가, 요리 강습 등 온라인을 활용한 체험 학습입니다. 집안에서 인터넷만 하며 사는 삶을 랜선 라이프라고 하는데 이 랜선 라이프를 지켜주는 수단을 통틀어 언택트 기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줌, 구글 미트 등 가상 면대면 만남을 위해 쓰는 서비스도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이러한 이름과 번호만 알면 어디서나 쉽게 안전적으로 연결되고 서로를 볼 수가 있는 앱은 우리 유학생을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도 쓰게 될 것은 쉽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의료 부문에서 원격 치료나 비대면 처방이 가능한 플랫폼 개발도 발발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언택트를 성공적으로 활용한 사례도 있는데요. 2020년 6월 한국의 한 아이돌 그룹은 온라인 유료 공연터에 높은 수익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온라인 유료 콘서트의 장점은 참여 관객 수가 무제한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비용 절감 효과도 있습니다. 오프라인의 공간이 필요 없기 때문에 대관료로 인한 지출이 없어지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또한 은연장치들이 없어도 되며 관객이 없기 때문에 안전요원, 보안요원이 필요 없게 되며 제소장의 운영인력만 필요하게 됩니다. 다채로운 시각적 효과도 경험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관객들이 홀로그램, VR, AR, MR 등 가짜 테크놀로지를 통해 현실과 비현실을 오가는 체험하게 됩니다. 온라인 유료 공연 차별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문화 폭발 시대가 될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해 친숙한 밀레니얼 세대가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와 언택트 사회문화의 변화를 이끌 것입니다. 또한 교육 분야에서도 언택트 방식 교육의 필요성이 내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접촉 연결 확대되면 디지털 온라인의 영역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온라인으로 연결된 초연결 사회의 형성, 이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4차 산업혁명을 우리 실생활에서도 실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은 적응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감염병과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봐봤는데요. 미래에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감염병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소개한 흑사병과 스페인 독감, 코로나19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시작점과 대응입니다. 먼저 시작점을 살펴보면 흑사병은 집지였고 스페인 독감은 조류나 돼지, 코로나19는 박쥐라는 가설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시작은 동물이었다고 여길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책으로서는 흑사병 격리, 스페인 독감은 마스크 착용, 코로나19에는 모임 금지가 있습니다. 어느 감염병도 대책으로서 사람의 새로운 만남과 접근을 피하는 법을 대책으로 취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동물에 위정하지 않고 사람들의 접근과 극제화를 멈추면 감염병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전파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동물과 같이 살아가야 하고 서로를 만나야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앞으로도 동물과 공존하고 서로를 대면으로 만나기 위해서 어떤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먼저 위생관념을 방비해야 합니다. 얼마 전파되어도 결국 걸릴지 안 걸릴지는 각각의 달렸습니다. 손을 씻고 몸이 아프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자신과 주변을 지키는 수단입니다. 다음으로 지구 환경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감염병은 인간이 인간에게 발생하지만 시작은 쥐나 박쥐 같은 동물들입니다. 그 동물들이 사는 환경이 인간이 파괴함으로 없어져서 또는 인간이 의도적으로 다가가기에 감염병도 우리에게 다가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잊지 말고 대응해야 좋은 미래가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마스크 소저였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참여해주신 심사위원 여러분들과 오늘 참여해주신 모든 발표자 여러분들 여기에 참석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는 철학의 전진 발표를 맡게 된 팀 다이아 박만여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위해 함께 노력해준 우리 팀원들 진혜문 학우님, 도희격 학우님, 장원원 학우님도 있습니다. 자, 우리 생활 속에 깃든 철학이라는 부제로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학. 여러분들은 철학하시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아마 먼저 추상적이다. 너무 추상적이야. 그리고 소크라테스, 동자 이런 분들이 아마 떠오르실 겁니다. 그것만이 철학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발표를 통해 알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철학. 자기 자신의 경험 등에서 얻어진 기본적인 생각. 이것은 현재 국어사전에 등재된 철학의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철학을 해야 되는 필요성, 우리가 철학을 배워야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철학은 행복과 직접적인 관계가 성립됩니다. 그것이 왜 그런 것인지 마지막 파트인 대승에 깃든 철학에 가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총 4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정치, 종교, 문학은 대승에 깃든 철학을 설명하기 위해 부가적으로 설명되어 있는 파트라고 하면 이해가 쉽게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정치에 깃든 철학입니다. 정치와 철학, 그 연관성에서 우리가 바라본 깨달음은 무엇일까요? 정치 철학을 설명하기에 앞서 정치 철학의 기본적인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겠죠. 시민과 국가, 평등과 자유, 법과 정의 등의 본질과 필요성, 정부의 합법성의 근원, 정치 윤리와의 관계, 전쟁과 평화, 정치가 무엇인가 등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에 관한 학문입니다. 오늘 정치 철학을 소개하기 위해서 북한의 정치체제와 노르웨이 정치체제 두 양극단의 정치체제를 통해 어떤 철학적인 질문이 제기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정치체제는 세부적으로 말하면 PPT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일당 지배, 유일 지배, 세습 지배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다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치 철학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그렇게 막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즉, 북한의 정치체제는 당이領도하는, 즉,領도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지배해서 정치를 하는 그런 독재 정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하여 북한의 정치체제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철학은 독재 정권은 국민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지 못하여 여러 가지 윤리적인 책임과 인간들의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철학은 나의 경험에서 얻어진 기본적인 생각이니까 이러한 정치적인 것들을 내가 매체로 통해 보았을 때 내가 느낀 깨달음과 생각 역시도 철학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르웨이 정치체제는 입헌군주제를 채택한 민주주의 국가로서 자율성 지수가 굉장히 높은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노르웨이 정치체제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철학은 입헌군주제 민주주의 국가의 형태를 가진 노르웨이는 모든 선택권을 국민에게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자율성을 전적으로 보장해 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윤리적 책임도 인간의 희생도 따르지 않는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즉, 독재 정권을 시행하고 있는 북한에서 국민들의 삶의 질이 얼마나 보장되어 있을까? 그리고 노르웨이, 민주정권을 시행하고 있는 노르웨이에서는 국민들의 삶의 질이 얼마나 보장되어 있을까? 두 양극단의 정치체제의 국가로부터 우리는 하나의 철학적인 질문을 제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정치에 깃든 철학이었고 다음으로는 종교에 깃든 철학으로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 철학. 종교 철학의 진정한 목적은 기독교를 변증하는 것으로서 종교 철학이란 종교적 신념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여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개념들이 철학을 설명하면서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소신 발언입니다. 네, 그리고 또 세부적으로 종교 철학을 알아보려면 종교 개인이 갖고 있는 특징과 철학 개인이 갖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즉, 종교는 초자연적인 것을 믿고 현상과 현실의 구분이 있으며 도덕적 법동과 윤리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기도와 신과의 교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철학의 특징은 캄캄한 방 안에서 검은 고양이를 찾는 것이고 서양 학문의 시작이며 의심과 성찰성을 항상 바탕으로 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시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며 보편성과 근본에 대한 탐구가 역시 바탕이 됩니다. 즉, 초자연적인 현상을 믿는 종교로
깜깜한 방 안에 고양이를 찾을 수도 있고, 그러한 현상을 의심의 눈초리로 철학은 종교를 비판하고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시각으로 종교의 세계관을 근본적으로 탐구할 수도 있습니다. 깜깜한 방 안에서 고양이를 찾으라고 하면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찾을 때 바로 종교가 필요하고, 종교가 종교로 신성시되기 위해서는 철학적인 시각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문학에 깃든 철학입니다. 문학과 철학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문학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철학이 필요하고, 철학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문학이 꼭 필요합니다. 즉, 문학과 철학은 분가하지 않고 서로가 항상 융합되어 있으며, 문학은 철학의 정체이고 철학은 문학의 골격입니다. 자, 우리는 기분이 좋을 때 시간이 화살같이 지나갔다고 하죠. 그리고 우울할 때에는 오늘 하루가 몇 년 같았어 라고 얘기를 하곤 합니다. 실제로 시간이 화살같이 지나갈 수 있을까요? 하루가 몇 년같이 지나갈 수 있을까요? 즉, 시간은 사람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문장을 더 사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못이 부러져 말굽이 떨어졌고, 말이 넘어져 군마가 넘어지고, 군마가 넘어져 장군이 죽었고, 장군이 죽어 식사를 잃었고, 전쟁에서 패하여 나라가 망했다. 즉, 이 못 하나로 나라가 망했다는 이야기인데, 작은 변화가 세상의 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세상의 발전에 복잡한 과정이 담겨 있다는 것을 이 문장 하나로 우리는 알아볼 수 있습니다. 즉,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세상의 만물은 연결이 보편적이라는 것도 알 수 있겠지요. 즉, 큰 것과 작은 것, 차가운 것과 뜨거운 것, 모든 글의 비유 대상과 비교 대상을 논할 때 철학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중에 깃든 철학입니다. 이 대중에 깃든 철학을 설명하기 위해 방금 철학, 정치에 깃든 철학, 죄송합니다. 정치, 네, 정치, 종교, 네, 정치, 종교, 문화, 이런 세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사실 정치, 종교, 문학은 우리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아닐까요? 자, 대중 철학의 개념에 대해서 그러면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세기 후반에 독일 사회에서 대두된 개념으로서 일반 시민들에게 철학을 보급할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설명된 철학이라고 합니다. 대중 철학을 알아보려면 과거에는 철학이 어땠고 현대에는 철학이 어땠는지 이것도 필히 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철학은 과거에는 사람들이 철학에 굉장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철학을 배워야 잘 살아갈 수 있었고, 철학의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에 이르는 길을 끊임없이 사유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대의 철학은 그러하지 않죠. 왜냐하면 현대의 철학은 한없이 정체되어 있고, 일반 대중들이 보는 철학은 너무 추상적인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즉, 철학은 철학자를 아는 것이 아니고 철학사를 아는 것이 아니며 추상적인 무언가를 정처 없이 돋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의 철학은 끝없는 정체로 본질을 망각하여 사람들에게 철학의 필요성을 상실시켜 주었습니다. 철학은 이제 이러한 상황을 탈피하고 세상에 나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지, 세상의 만물들을 보면서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근원적인 생각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깨닫게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즉 철학을 여러분들이
모두 너무 멀게만 느끼지 마시고 가깝게 느끼셔서 철학적인 생각을 많이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철학에 관한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하게 되어서 영광이었고,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미래에 모든 사람들이 철학을 하게 된다면 그 사회는 지금이랑 많이 달라져 있지 않을까요? 저는 모든 사람이 철학을 하는 그 미래를 내다보고 싶습니다. 철학은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철학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철학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철학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